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월가의 증시 격언 중에 오래된 격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증시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9월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자, 이 9월 중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눈앞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9월 증시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이슈적인 측면에서 또 종목적인 측면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걸림돌이 됐었던 9월 증시. 올해도 어김없이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연준과 리비아 사태가 9월 증시도 짓누를까? 주식시장을 좀 세게 건드려봅니다. 한국의 페이스북을 노리는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는 메신저의 절대 강자라는데 올 여름의 화두는 절전, 한국전력은 비상. 현재와 미래가 모두 중요한 증시에서 승자는 누구일까? 증시를 뜨겁게 혹은 차갑게 만들었던 종목들이 붙어봅니다. 저금리의 엔화를 들고 와타나베 부인의 화려한 외출이 시작된다. 이자율이 중요해지는 요즘, 우리는 문제 없는 것일까? 증권사 리포트, 믿어야 할까 버려야 할까? 분석들을 열심히 뒤집어 봅니다. 증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9월 위기론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9월 달에 위기가 터진 적이 많았죠. 9.11 테러도 9월에 있었고요. 또 리만 브러더스를 비롯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유럽, 미국의 위기도 결국 9월, 가을에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에 관련돼서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계절적으로 9월의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9월에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어떤 것들에 집중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우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시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이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넘어갈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 즉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우려입니다.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설사 양적 완화를 9월에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달러 유동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을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채권 시장이나 미국의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미묘한 국면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정책 금리입니다. 20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정책 금리의 수준이 20%를 넘은 적이 있었죠. 미국도 과거 고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이렇게 금리가 높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하향 안정되는 모습, 특히 87년도에 그린스펀이 취임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되면서 5%대 아래에서 이다가 경제 성장이 정치되고 있는 2000년대 이후에는 더 낮아지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움직임은 계속 하향 안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09년도 위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로금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정책금리는 보시면 이벤트 때마다 볼커가 취임하는 시기, 그린스펀이 취임하는 시기, 버냉키가 취임하는 시기에 맞춰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변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버냉키가 결국 퇴임을 하게 됩니다. 임기는 내년 1월 달까지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선정된 사람이 준비된 기간을 고려해 본다면 빠르면 10월 이내에 새 연준 의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 경제방송인 CNBC에서는 오바마 쪽의 소스에 의하면 자넷 옐런과 지금 서머스 두 사람이 지금 계속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제가 이슈에서도 이미 꽤 오래전에 다룬 적이 있었죠. 근데 시장의 무게는, 오바마 쪽의 무게는 최근에 서머스 쪽에 실려 있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더 낮아질 그 구간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 연준 의장이 고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좀 변동성을 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어떠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우려도 굉장히 크지만 테이퍼링 우려보다 만약에 정책 노선이 다른 사람이 임명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이 최근에 금리의 급등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연준의 자산, 부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자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모두 누구의 부채입니까? 미국 정부의 부채입니다. 대부분 국채라든지 MBS 같은 것들을 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자산이 지금 얼마까지 늘었냐면 3조 5천억 불까지 늘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담을 과연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재정 수지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더 이상 자산을 늘려가기보다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최근에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이퍼링 우려는 좀 더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연준 의장을 맡게 됐다라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오늘 CNBC에서 나왔던 그런 뉴스인데 CNBC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느냐. 테이퍼링도 우려되지만 테이퍼링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연준 정책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번에 교체되는 의원들의 성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연준의 투표권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까? 일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7명 그리고 뉴욕 연준 총재인 더들리는 상임이사로서 8명은 항상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2개 지방은행 중에서 4개 은행의 총재들이 번갈아 가면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만두는 사람이 제가 표시해 놓은 요 4사람, 연준 의장 포함해서 연준 이사 중에서 4명이 이제 그만두게 됐고요. 자, 그리고 시카고 연준, 보스코 연준, 세인트루이스 연준, 캔사스시티 연준 등 전반적으로 이 4사람이 이제 투표권을 잃고 클리블랜드, 미니애폴리스, 댈러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자, 이 새롭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시면 지금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매파입니다. 즉 그동안 금리 정책이 별로 경제에 도움이 안 됐다. 고용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연준의 이 자산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들 전부 비둘기파죠. 블라드 총재 정도가 좀 중립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그 캔사시티 총재는 뭐 매파였습니다만 다시 또 매파로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향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예전에 제가 한번 지적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좀 보시면 연준 이사들 중에서도 포웰이라든지 듀크라든지 라스킨 같은 사람들 모두 비둘기파고요. 자, 그리고 버냉키 의장도 비둘기파였습니다. 헬리콥터 벤이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그동안 돈을 많이 뿌려왔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만두고 맨 위쪽에 의장에 서머스가 들어온다면 나머지 연준 위원들을 꾸릴 때도 이사들을 꾸릴 때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 그리고 새롭게 들어가는 연준 총재들이 매파에 가깝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이 버냉키가 짜놓은 그런 이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수정되거나 기간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확정되어 있는 이 4명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자넷 옐런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머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연준의 전반적인 시각 자체가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바뀔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지금 당장 100억 국채 매입 줄이는 것보다 이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어 나갈 이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바뀌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지금 채권 딜러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채권 딜러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 시작할 거냐?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9월에 시작한다. 왜냐하면 10월에 연준 의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후에 결정하기에는 무언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한번 회의하고 10월에 회의하고 12월 달에 회의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 못하면 잘하면 내년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빨라지게 됐을 때 연준의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9월에 소폭이 되었든 아니면 10월에 한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되었든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는 시장 예상은 9월로서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프로그램별로 보시면 현재 지금 850억 불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한 150억 불 줄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줄여나가는 단계.
그래서 처음에는 국채를 좀 빠르게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MBS, 모기지 채권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채권 딜러들의 예상입니다. 실제적으로 프라이머리 딜러들, 채권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주요 딜러들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올해 안 할 수도 있다. 12월이다, 10월이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현지에서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경제 지표들, 단편적인 경제 지표들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물가와 고용입니다. 물가와 고용이 생각보다 고용이 빠르게 개선된다든지 아니면 물가의 상승도가 빨라지게 되면 결국은 연준의 결정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준비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좀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지난 2009년 이후로 연준의 이 QE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큰 폭의 강세를 보였지만 QE가 마감되는 시점에서는 항상 조정을 보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단계적으로 줄이겠지만 줄여가는 과정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과거의 경험은 과거 QE를 줄여나갔을 때 여러 가지 정책적인 흐름들이 또 금융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QE와 관련돼서는 아직도 여전히 경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또 시리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리아와 관련된 이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유가가 110달러를 넘었을 때 코스피가 부담을 받은 적이 많았죠. 왜냐하면 유가의 상승에 의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기업 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기업 이익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측면. 그래서 110달러를 넘어섰던 국면에서는 코스피 지수도 힘없이 흘러내리는 적이 많았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굉장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지만 그러면 이건 역으로 뒤집으면 외국인 수급이 끝나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하나만 믿고 있기에는 조금은 뭔가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유가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거나 시리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주변 상황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쉽사리 줄어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부담 요인이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고유가가 한국에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브렌트유의 유가를 거꾸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가가 올라가는 건데요. 이 과거 유가가 올라갈 때 보시면 전반적인 EU 제조업 PMI, 제조업의 흐름이 경기의 그 어떤 서베이 지표인데 이 서베이 지표가 크게 꺾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꺾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유가가 올라가면서도 별로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유가 수준이 이미 과거에 봐왔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국면입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가가 더 만약에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PMI도 꺾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 유럽 경기 회복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중국의 수출과 한국의 제조업 경기인데 이 부분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서 과거 대비해서는 분명히 유가와 관련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이 유가는 결국은 아직까지는 그 태양광을 비롯한 이 그린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의 통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데 자, 이런 부담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들 국가에서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쉽게 안 꺾이고 있죠. 근데 이들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석유 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고 인도는 원유 자체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위험해 보이는 이들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 쪽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지금 미국의 CRB, 물가 지수를 나타낸 CRB 지수가 장기 차트를 봤을 때 서서히 바닥을 잡았습니다. 자, 물가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국면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CRB 지수의 대부분이 지금 유가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곡물 가격도 바닥을 친 모습이고 철강금속 가격도 바닥을 친 모습이기 때문에 물가 지수는 서서히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미국의 물가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미국의 이제 기대 물가를 나타내고 있는 10년물 국채는 이미 수준이 지난 2011년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관점을 봤을 때 미국 물가에 대한 경계감, 또 유럽 물가에 대한 경계감도 충분히 품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빅 이슈 두 가지, 시리아와 관련된 유가의 상승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테이퍼링 축소와 관련된 부분을 점검해 봤는데요. 9월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악재가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상단을 제약시킬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관점에서 역시 지수에 대한 투자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그나마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들,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좀 좋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압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슈에 주목하시는 분들이라면 9월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딜 갑니까? 바로 러시아와 베트남을 가게 되는데요. 베트남을 가게 된다면 원전 관련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 또 건설 관련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 또 이번에 같이 가는 주요 이제 회장들, 어떤 기업들의 회장들이 가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륙간 철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 가스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 또 부각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9월에 살펴볼 만한 이슈들을 점검해 드렸는데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시장 탄력의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을 좀 조절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아마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목요일부터 거래되기 시작했지만 아마 이 종목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종목으로 선정한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자, NHN에서 분리돼서 NHN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두 종목이 분리가 됐는데요. NHN은 29만원 기준가에서 크게 올라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은 크게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NHN 엔터테인먼트는 이틀 연속의 한가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매가 엄청나게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중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네이버는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라는 거죠. 이 가입자의 추이가 과연 얼마만큼 확대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준비된 그림은 각 국가별로 라인 가입자가 얼마만큼 확대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주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만, 태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일부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등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 그 외 중남미 국가들까지 확대가 되면서 현재 8월달 기준으로 2억 5천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플랫폼이 다양한 국가로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지금 라인의 예상을 보면 연말 기준으로는 4억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7억 명을 넘어서 8억 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페이스북의 시가총액 비중이 여전히 이 네이버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가입자가 끊임없이 확보되고 있고 계속 늘고 있다는 점, 그것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입된 사람들이 지금 모두 다 돈을 벌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라인 같은 SNS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사용을 하게 되면 꽤 오랜 기간 사용을 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처음에는 SNS로 출발했던 그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결제 수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레딧 카드라든지 선불 카드들, 페이팔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한 그런 이 청구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 안에 은행칩 같은 것들을 내장을 해서,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죠. NFC나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이용한 다양한 결제 수단을 갖춘 가운데 최근에 신규 서비스로 나서고 있던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제 영상통화도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이건 뭐 이미 스카이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때문에 뭐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통화, 고품질의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플랫폼을 좀 더 공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플랫폼 안에서 당연히 갖춰야 될 것인 거죠.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는 별로 크게 유인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만, 기존의 가입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또 스카이프나 다른 서비스들을 좀 더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라인 뮤직 쪽인데요. 최근에 이제 K-팝이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안에서 이제 음악 관련 매출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것도 이익 기여도 자체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이튠즈를 비롯한 기존의 구글 뮤직 같은 굉장히 많은 음악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라인 뮤직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좀 전에 영상 통화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가입자들을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라인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인에 들어가면 K-팝이 많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퍼지게 된다면, 최근에 뭐 중남미라든지 이들 지역적으로 K-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가입자들을 안착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매출 기여도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아마존을 비롯한 대부분의 IT 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홈쇼핑 쪽. 이제 모바일 쇼핑 쪽에 굉장히 주력하면서 아마존도 모바일 서비스의 강화를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라인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급하는, 서비스와 함께 제품들을 공급하는 이 유통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뭐 택배 시장도 앞으로 이제 뭐 활성화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통화나 뮤직보다는 이쪽에서는 뭔가 좀 의미 있는 매출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아직 전체 유통시장 대비해서는 작은 수준입니다만 벌써 모바일 시장이 4조 원에 이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4조 원이면 글로벌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땐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가입자가 4억 명이면 우리 인구의 한 8배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정도의 인구가 얼마만큼 쇼핑을 사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라인이 카톡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카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카톡 안에도 지금 뭐 게임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얼마나 확산시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계속 부과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홈쇼핑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져갔던 그런 물량들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 SNS에서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하고 비슷하지만 카카오톡보다 지금 가입자가 두세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 즉 카톡은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를 쉽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지금 전 세계 그 SNS 쪽에서 페이스북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위챗과 경쟁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과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서비스는 맞는데요. 비슷한 서비스이나 위상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내수 시장의 1위는 여전히 카카오톡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한 3, 4위, 2위권 업체까지 지금 넘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인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와 함께 또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네이버가 돈을 벌었던 것이 검색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 검색 시장에서 돈을 벌었는데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또 어떤 것들에서 기대를 하고 있느냐? 바로 모바일 광고 시장입니다. 지금 라인을 통한 모바일 광고 시장도 꾸준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 가입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광고 시장의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지만 가입자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안에 무언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더 많은 단가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바일 광고 시장도 페이스북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 가입자가 많아지면 이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결국은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긍정적인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네이버는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매수 관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틀의 거래량 급등이었는데요. 거래량의 감소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단기적으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매수 쪽, 홀딩 쪽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텐센트의 위챗, 미국의 페이스북,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의 라인이라고 하는 3대 플랫폼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텐센트의 주가, 그리고 네이버의 주가, 페이스북의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페이스북 주가가 급락하는지 또 중국의 텐센트의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는지 여부도 동일하게 살펴보시면서 그러한 동향에 외국인들 매매가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시면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앞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네이버하고 네이버 엔터테인먼트하고 두 개가 상장했는데 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당연히 네이버가 낫죠. 네이버 엔터테인먼트는 이 게임 시장이라고 하는 게 모바일 쪽에 집중한다고 했는데요. 여러 번 이제 뭐 컴투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게임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바일 게임은 이제부터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수많은 그런 이 참여자들, 게임 공급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게임 매출 자체가 라인도 굉장히 높거든요. 스티커하고 게임 매출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게임을 라인 쪽에서 유통시키는 그런 흐름, 또 매출 자체도 나눠 갖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NHN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이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주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장하자마자 기준 가격에서 절반으로 떨어져서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 정도는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네이버 쪽에 우위를 둬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콜드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물론 주가의 수준을 보면 뭐 신저가에 내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최근에 주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3만원권 이상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 회복세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지수가 다시 1900선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고점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그림은 한국전력에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악재인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언급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언급돼야 될 것은 바로 원자력과 관련된 우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타났던 이 원전 사고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여름, 겨울마다 지금 블랙아웃 가능성, 이 전력 피크 때문에 전력 예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계속 가정들을 압박하고 있죠. 전기 덜 써라, 이 전기가 집중되는 그런 더운 여름 시간에 전기를 쓰지 않는 그런 방향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준비된 그림은 뭐냐면 원전의 가동률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이와 향후 전망을 나타낸 것인데요. 2016년 정도까지 이제 가동률을 나타낸 것인데, 자, 100%가 넘었던 가동률이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6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뭐 월성 1호기 고장, 뭐 영광 메토기 고장,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타나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 보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위험은 이제는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악재를 해결했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본질적인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국전력의 핵심은 지금 전력요금은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낮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극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분기마다 적자가 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0.3배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9월 1일부터 있을 정기 국회에 이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한전에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한전에 지금 킬로와트당 이제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그 비용 대비해서 받는 돈이 지금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금들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유가도 올랐죠. 유연탄 가격도 올랐죠. 전반적으로 발전에 쓰이는 대부분의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속 막아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한국전력은 자산 가치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발전소의 가치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주가 계속적인 약세가 나타나다가 첫 번째 악재인 원자력 관련 이슈가 점점 희석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걸 정상화시켜준다면 결국은 방향성은 위쪽으로 조금씩이나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얼마만큼 해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사리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그리고 국회 통과 여부, 결과 여부를 좀 더 살펴본 이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어쨌든 주택용 가격이라든지 일반용 가격, 산업용 전력 가격들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의 추세를 보시면 가장 낮았던 산업용 전기 요금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력요금 낮춰달라,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이제 계속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 가격이 가장 싸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이 산업용 요금이나 일반 요금도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전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 빈도도 앞으로 높아질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전력의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PBR 한 0.5배 정도의 수준, 한 4만 원 정도 내외 수준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전략도 현재 구간에서는 완만하나마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추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유틸리티 쪽에 좀 더 시장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전력 콜드 종목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것이 과연 핫한 종목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오래간만에 경제연구원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연구원이 엔캐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리포트의 내용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엔캐리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엔캐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캐리 트레이드는 낮은 금리의 자금을 빌려서 높은 금리의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금리를 이득으로 취하는 것을 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라는 게 일종의 이동한다라는 건데 낮은 금리 쪽에서 높은 금리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자금들이 국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로 국외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변수는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운용하고 있는 통화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의 통화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그 통화 가치는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캐리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달러가 워낙 저금리로 놓여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나 이머징 마켓 쪽으로 달러 캐리, 엔캐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이 다시 엔캐리를 좀 환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움직임 보니까 다시 엔캐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높아지고 있는지,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것인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은요, 2013년 전체적으로 5년물 국채 기준으로 금리가 얼마만큼 올랐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영국은 저점 대비해서 1%가 올랐고요. 미국도 거의 1% 가까이, 한국도 1% 가까이 올랐는데 일본은 0.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국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디만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았느냐? 거의 일본만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여전히 국채 금리가 낮은 수준, 정책 금리도 낮은 수준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국채 금리 수익률들은 모두 1% 이상 급등하면서 투자할 만한 국채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일본은 거의 안 떨어졌는데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 같은 국채 가격은 연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5년물 평균 국채 금리가 3%에서 4%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국가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채 수익률이 1%가량 올랐다라는 건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매력적인 가격으로 온 상황에서 이 금리의 변동이 일본은 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 통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캐리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일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캐리의 조건에서 전반적인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 일본이 가장 작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림은, 자,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의 매매 동향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엔캐리의 순매수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고 일본의 엔화가 높은 수준에 있는데다가 금리는 낮았기 때문에 낮은 돈으로 돈을 빌려서 엔화로 돈을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엔캐리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엔화 가격이 급락을 했죠. 엔화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결국은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자금들을 많이 환수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금리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다시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돈을 해외 채권 쪽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가 어느 정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2010년이나 2011년만큼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는 주변 동향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멈췄던 엔캐리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 금액도 작지 않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FX 마진 거래라고 해서 환율의 변동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일종의 파생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일종의 투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0만 원을 가지고 한 2,500만 원짜리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레버리지가 높은 거죠. 25배 정도, 뭐 외국 같은 경우는 50배, 100배짜리의 거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FX 마진 거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와타나베 부인들이 최근에 달러 베이스의 외환 투자에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엔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계속 약세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 외환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투기적으로 달러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엔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심리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엔화 이외에 다른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이제 엔캐리는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자료적으로 보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엔달러 환율과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일본은 장기적으로 계속 저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이런 금리 차, 현재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음영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엔달러 환율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일본의 정책금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둘 다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금리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 정책금리 차도 크고 엔화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을 때 전반적으로 엔캐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앞서 이제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퍼링이 조금씩 실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 그렇다면 엔달러 환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 전체적으로 이제 100엔대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책금리 차이는 많이 줄었지만 현재 정책금리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국채금리처럼 국채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할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고수익 채권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봤을 때 엔캐리가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캐리의 조건은 형성된 가운데 엔캐리가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을 앞으로 누가 주도할 것인가. 2012년까지는 누가 주도했냐면 이머징 국가들이 주도했죠. 이머징 아시아라든지 뭐 중남미라든지 프론티어 마켓 뭐 이런 쪽에서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브릭스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은 중국 탄력 둔화되고 있죠. 인도 지금 크게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아시아 이머징 마찬가지죠. 프론티어 마켓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들 전체 경제 비중을 살펴봤을 때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 쪽인데요. 지금 2013년 이후에 전반적인 성장률 예상치인데 유로존은 2013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본도 현재 플러스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은 2013년 이후에는 2% 이상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동안 이머징 쪽, 특히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일본의 입장이었는데 이머징은 상대적으로 죽고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수익률은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캐리가 된다면 아마도 이런 선진국 쪽 그리고 한국과 같이 중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탈이 안정되어 있는 국가 쪽으로 엔캐리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우리가 지수로 살펴보는 건데, 자, S&P 100 종목의 변동성을 지수화한 빅스라고 하는 지표. 그러니까 해외 시장의 변동성은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EMBI 글로벌이라고 해서 이머징 마켓의 채권 수익률을 지수화한 EMBI 글로벌은 상대적으로 빅스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더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이게 위험이 높고 수익률도 높다면 이쪽으로 가는 위험한 그런 고수익 투자를 노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쪽은 지금 위험만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도 위험까지 같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선진국 쪽 혹은 한국과 같은 국가 쪽으로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이제 달러의 테이퍼링,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가능성 때문에 달러 캐리는 많이 축소되고 있고 유로 캐리는 LKR호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환수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엔캐리 재기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족했던 유동성을 일본 쪽에서 조금 메꿔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현재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원달러도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만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좀 더 굵은 황토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N달러의 변동성이 훨씬 커지고 있죠.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엔화의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즉 엔화보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워낙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달러 대비해서 원과 엔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과 엔을 비교해 보니까 달러 대비해서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엔화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엔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엔화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에도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엔화보다 강한 원화에도 투자할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엔캐리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한국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금융시장도 자금이 돌아야 되겠죠. 자금이 돌아야 되는 과정에서 해외 자금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일방적으로 빠져나왔던 외국인 자금들이 이런 과정으로 들어온다면 긍정적인데요. 문제는 그 다음 그림에서 나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자 이게 이제 황토색 실선 자체가 전체 외화 부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검정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엔화 외채인데요. 이 엔화 외채, 엔캐리 자금 같은 자금들은 굉장히 단기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2008년과 2009년과 같은 위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가 굉장히 빠르게 환수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엔캐리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일부 긍정적이나 만약에 이제 금융시장의 흐름들이 전 세계 경기의 흐름이 예상대로 좋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엔캐리 자금은 언제든지 강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 완만하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빠져나간다는 점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고민을 해본다면 결국은 엔캐리 자금의 유입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거 자금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너무 환호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캐리를 지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시장으로 혹은 국제금융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그런데 하반기에 테이퍼링 우려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하반기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시장 내에서도 급격하게 빠져나가거나 일본의 또 부채와 관련된 그런 흐름에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을 때 우리 시장에서 급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엔캐리가 많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리포트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엔캐리의 재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 이런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달러 캐리의 부재를 엔캐리가 메워준다라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자. 단기적으로 국내 시장의 외국인 수급을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엔캐리를 이용한 일본 자금보다는 해외 투자은행들도 엔캐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럽의 투자은행들이라든지 미국의 투자은행들도 엔화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민근 연구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금융시장이 원래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는다면 이 돈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지금 한국 시장이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가장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 외국인들의 성격이 엔캐리를 바탕으로 들어온 자금이라면 국제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언제든지 급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어떠한 강도로 어떠한 의도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이 캐리 자금과 같은 단기적이고 공격적인 자금인 것인지 그 성격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9월 중순 정도에 발표될 금감원 자료, 이번에 들어온 자금의 성격에 대한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한 3주쯤 후에 아마 이제 그 추석쯤이 되겠죠. 이제 추석 시즌을 전후해서 아마 이와 관련된 자료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자료를 분석을 해서 8월 달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좋아진 것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외국인 때문입니다.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성격 규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송 시간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규명하는 그런 이 연구 자료를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슈나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